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영현 특파원입니다. 도쿄역 앞 마루노우치는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조명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빨랐던가요? 일본은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올 한 해도 끝나가는구나 느끼시잖아요. 주식 투자가분들에게는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죠. 올 한 해의 작황은 어떠신지요? 도쿄나우. 지난 12일 츠나카와 사토시 사장은 도시바를 3개 회사로 분할하고 2023년 하반기에 각각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本日東芝グループは未来に向かってさらなる飛躍を遂げていくため会社の形を大きく見直す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분할하는 도시바를 인프라 서비스와 디바이스 그리고 남은 도시바 그룹의 3개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풍력발전, 철도, 배터리 사업 등을 담당하고요. 디바이스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절약 기능을 좌우하는 파워 반도체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생산합니다. 인프라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떼어나고 남은 도시바는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키오시아 홀딩스 지분 40%와 오피스 기기 사업을 담당하는 상장 자회사 도시바 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올해 도시바의 매출은 3조 544억 엔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프라 서비스가 2조 900억 엔, 디바이스가 8,700억 엔의 매출을 올릴 전망입니다. 두 사업부를 뺀 기존 도시바의 매출은 단순 계산으로 매출 944억 엔짜리 회사가 됩니다. 도시바는 내년 1분기 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분할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지금 도시바 주식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도시바 한 주에 대해서 인프라 서비스, 디바이스, 도시바 반도체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비율에 따라서 도시바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서비스의 가치가 60, 디바이스가 30, 도시바 반도체가 10으로 평가가 됐다면 도시바 주식 100주를 가진 투자자분에게 인프라 서비스 주식 60주, 디바이스 30주, 도시바 반도체 주식 10주를 드리고 기존 도시바 주식 100주를 받아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올 3월 말 기준 도시바는 296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는 22만 8,528명에 달합니다. 도시바 산하의 모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23만여 명의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주는 일은 보통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분할이 필요한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바의 분할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한국에서 상상하시는 이상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도시바는 각별한 기업입니다. 1875년 창업한 이 회사는 1960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 1985년에는 세계 최초의 노트북을 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의 생활은 물론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은 기업인 거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일본의 종합전자 회사 시대에 종언에 막이 올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종합전자 회사는 1980년대 세계를 재패를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문어발 확장을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부터 건전지,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데요. 이를 복합기업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모양새였죠. 복합기업은 일본 경제를 미국에 맞먹는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실적이 나빠져도 기업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도 당연히 커지고요. 이게 수익이 커지니까 설비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세계를 호령하는 대기업에는 인재도 많이 몰리기 마련이고요. 반면 기업이 너무 커지니까 복합기업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기업 가치 전체 합이 각 사업부 가치의 합보다 작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 B, C 사업부의 가치가 각각 1인, 기획그룹의 가치는 3이거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3 이상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나 2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각 사업부 가치의 합보다 적게 평가돼서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이런 현상을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도시바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사업마다 특성이 다른데 제각각인 사업을 한 번에 경영을 하려니까 경영 판단도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 분할하는 회사만 봐도요.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는 전력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디바이스 사업부는
단기적인 시황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고 그때그때 거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치 비행기랑 배를 한 대에다 묶어놓고 같이 달리려고 하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치나카와 사장이 이번에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기에 앞서서 반도체 사업부의 설비 투자를 반년 정도 빨리 내렸어야 됐다라고 반성을 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복합기업의 폐해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적인 기업 일본 경영인들은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7년 세제를 개정해서 기업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중견기업 한 곳뿐이었습니다. 기쿠치 마사토시 미즈호증권 수석 주식 전략가는 일본의 경영자들은 스핀오프에 의해 이익이 나오는 작은 회사가 되는 것보다 이익률은 낮지만 매출이 큰 기업인 채로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경제산업성이 500곳 이상의 경영자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도 22%의 경영자가 그룹 내에서 성장성은 없지만 매출에 공헌을 한다면은 이 자회사는 적자를 내지 않는 한은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본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바가 기업을 3개로 쪼개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다른 복합기업들도 도시바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본 미디어들이 도시바의 이번 결정을 종합전자시대의 폐막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분할은 장점이 많은데요. 투자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분할된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분할, 영어로는 스핀오프인데요. 이러한 기업들로 구성된 S&P 미국 스핀오프 지수는 2006년 말 산출을 시작한 이후 5배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3.3배 오른 S&P 500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돕니다. 도쿄 증시 일부 시장 상장사를 규모별, 다각화 정도별로 16개 그룹으로 나눠봐도요. 규모가 크고 문어발 확장을 할수록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매출 500억엔 이하, 최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소규모 전업기업의 12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8.8%인 반면에 매출이 2조엔 이상이고 최대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하, 그만큼 사업을 많이 벌렸던 얘기죠. 이런 거대 다각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그룹에서 최저인 3.0%였습니다. 반면 거대 기업이지만 전업기업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분할되는 도시바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깝게는 2019년 미국의 다우 듀퐁이 회사를 듀퐁과 다우, 코르테바로 3분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산업재를 담당하는 듀퐁의 시가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소재를 담당하는 다우와 농업을 담당하는 코르테바의 시가총액은 각각 13%, 42% 증가해서 기업 분할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를 시작으로 일본 복합기업들이 분할을 통해서 강해질 경우에요. 그 칼끝이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자기업 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인 사토 후미오 산업창성 어드바이저리 대표는 20년 전부터 복합전기회사 해체론, 즉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분이 미국 기업들의 스핀오프 사례들을 분석했더니 1990년대에 기업 분할이 가장 활발하더랍니다. 이 1999년대는 1960년대까지는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던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밀려가지고 주도권을 넘겨준 시기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에 밀린 미국 기업들이 기업 분할로 그룹을 해체하고 이 자금하고 인력을 살아남은 사업에 집중시킨 결과 미국에서는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졌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파괴적 혁신이 가파로 대표되는 현재의 미국 거대 테크 기업이 탄생한 배경이 됐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일으켜서 기존의 사업들을 단숨에 압도해버린 거죠. 이 사토 대표는 일본의 전자산업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기업과 경쟁해서 패한 2000년대에 미국과 같이 했어야 했다. 도시바의 복합기업 해체는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자 일본 산업 부흥의 일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일본 복합기업들이 지금이라도 해체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면 한국 전자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도시바 주식을 사신 분들 가운데는 M&A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한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지난 4월에 영국계 PEF CBC 캐피탈이 도시바를 2조 3천억엔에 통째로 사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안타깝게도 M&A로 인한 주가 상승 기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2일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업 분할안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도시바 이서에 따르면 그 CBC 캐피탈의 제안 이후에도 5개의
그 글로벌 PEF와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도시바가 보유한 키오시아 지분 40%였습니다. 이 키오시아가 비상장사이다 보니까 이 지분 40%를 얼마로 평가할지를 놓고 PEF와 도시바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남은 관건은 내년 1월에서 3월로 이제 예정된 그 임시 주총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건데요. 사실 이번 분할 계획은 도시바를 3개로 나누겠다라고만 밝혔지, 이렇게 나누면 각각의 기업이 어떻게 강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도시바 지분 50.44%를 보유한 해외 주주를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도쿄 나우.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146년 전통의 일본 대표 기업 도시바의 기업 분할은 일본 경제계와 주식시장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 기업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일본 경제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서 투자 기회를 엿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영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